대법관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친하다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또 나오시게 된 겁니까? 그 국회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사법 교수기 때문에 아마 그 특별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마 약간 의문이 아마 있어서 아마 저를 참고인을 그래서?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지금 참고인은 행정법원에 오래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김재영 의원은 뭐 판사로 재직한 것이 한 3년여밖에 안 되니까 행정법에 갈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나름 어려운 행정사건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아마 한 1997년부터 지금까지 행정법 영역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행정법을 쭉 해오면서 행정법의 기초가 되는 이론의 대부분은 민사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법에 대한 이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행정법 이론 또는 특별법 이론에 있어서 좋은 해석론을 펼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틀에 있어서만 보면 행정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등하지 않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 사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거래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대등하지 않는 당사자란 인지 여부는 대등한 당사자의 인지 여부를 판단해내면 그 나머지 부분이 대등하지 않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공익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익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공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론 중에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든가 신의 성실의 원칙 또는 그 거래 상대방의 보호라는 것이 공법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이 사법이기 때문에 이론이 다르고 공법이기 때문에 이론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오히려 뭐 이론적인 거는 그 정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좋은 취지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수십 년 동안 보아온 후보자 단점을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 앞자리에 앉은 그런 그 후배이기도 하거니와 평소에 저도 즉 교수 되는 게 좀 꿈이었는데 교수 못 됐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김재영 그 대법관 후보자는 단점이 없는 게 단점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예상은 했지만 너무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예,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김재왕 참고인에 대해서는 물을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 여러 가지 취지나 이런 게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인석 교수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후보자님과는 교수 생활 꽤 오래 같이 하셨죠? 얼마 동안 하신 건가요? 서울대학교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95년 9월부터니까 21년입니다. 20년 넘게요. 네, 굉장히 장기간 같이 하셨네요. 그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2년에 출간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책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실질적으로 편지를 관여했습니다. 후보자가 쓴 글도 읽어보셨죠? 네. 그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글이 상당히 놀라운 것은 그냥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본인의 군검찰관으로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문을 썼다는 것이 다른 논문들하고 다른 점이고요. 군검찰관으로 있을 때 공군검찰관으로서 당시 그 양심적 집총 거부자에 대해서 징역 2년 이 생과됐는데 이 후보자가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군 검찰관의 자격으로서 구형을 했어요. 근데 군 판사가 놀래가지고 하다가 판사가 그걸 수락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석사 과정에서 제출된 논문인 것 같은데 내용에 충실하고 자신의 체험이 들어있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통 이제 논문이 쌓이면 다 버리게 되는데 이 논문을 놔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놔뒀다가 나중에 그 책을 내면서 생각이 나서 그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게 김재형 석사과정 학생이 쓴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이 논문 같이 실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상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쓸 당시에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용을 약간 첨가하는 식으로 해서 논문이 완성이 됐는데 나름 충실하고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래는 징역 2년을 구형하는 것이 관례인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서 조사까지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1년 6개월을 왜 구형했는가 하니까 1년 6개월 미만이 되면 다시 재소집영장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감안해가지고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민간법원에서 1년 6개월 선고가 2001년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공군에서 아마 육군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공군은 아마 사례가 아주 적었고 뭐 해서 그냥 판사도 그대로 수용하고 뭐 조사는 받았지만 잘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양심적 병역 거부 외에 그 후보자가 국내 인권 관련해서 또 어떤 발언이나 저술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저술은 잘 모르겠는데 공익인권센터에서 주최하는 같은 학회 모임이 있으면 나와서 듣고 질문을 언제나 마지막 단계에서 질문을 차분하게 잘 던집니다. 그러면 기존의 법리와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던지기 때문에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인권 감성 지수를 점수로 평가하신다면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권 감상 지수는 점수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주 차분하고 착실하고 남의 이야기를 아주 경청하는 남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경청하는 바탕에서 다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자신의 기본 태도로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법부를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선거에 의하지 않고 구성하도록 한 것은 사법부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라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자 한 헌법적 결단이다.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법원의 판례들을 계속 보면 지금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쌍용차 노동자 해고를 정당하다고 한 판결이나 또 그 KTX 승무원 노동 근로자 지위 불인정 판결 등으로 1, 2심 판결을 뒤집었고 그 언론 분석에 따르면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는 대법원 전원 판결 95건 가운데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 것으로 평가받는 판결이 16건이었는데 반해서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경우에는 81건 가운데 7건, 그래서 8.6%에 그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법원의 어떤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기능이 많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대법원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동안 쓴 글이라든지 말을 통해서 볼 때 기본적으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소수의 이슈에 대해서 드러나게 글을 쓰거나 하진 않지만 늘 귀를 기울이는 존중하는 자세는 돼 있고 그래서 아마 다른 도덕권보다는 스펙트럼 좀 넓게 법학적 상상력을 투입해가지고 좀 넓고 좀 개방적인 판결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후보자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민판연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민사판례 연구회 교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민판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나요? 네, 저는 형사 쪽입니다. 네, 그래도 지금 계속 후보자께서 민사판례 연구회 탈회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하시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혜련 의원님은. 다음은 국민의당의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교수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예, 후보자와 같은 시기에 서울대 교수로 임용이 되셨습니까? 네. 예. 그때가 1995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 당시 교수 채용 공고를 보면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교수님도 그 당시 박사학위자로서 교수에 채용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후보자는 그 당시 박사학위자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박사학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학 교수도 아니고 서울대학 교수를 한다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한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제, 학자로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쭉 밟는 사람은 박사학위가 뭐 다 있었던 것 같고요. 판사나 뭐 변호사 등으로부터 올 때는 실무에서의 경력과 그 사이에 쓰여진 논문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교수로 채용을 했는데 김정은 교수 말고 그 이전 이후에도 그런 예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자료 한번 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당시에 보면은, 석사 학위자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연구 실적이 필요해요, 연구 실적이. 네. 예, 그래서 95년 5월 뒤면은 93년 3월 이후에 발행하는 걸 써서 연구 실적 200%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 돼 있는데, 아마, 그 자료를 보면은 나오겠지만은, 예. 그 중에 3건이 95년 5월 15일, 6월 1일, 7월 1일 자에 발표가 됩니다. 게재가 되는 거죠. 그 말이냐면은 논문 마감, 서로 교수 채용 공고 마감 즈음 해서 집중적으로 이 논문들을 내는 겁니다. 네. 무슨 취지냐면은 그전에는 논문을 안 썼다가 교수 채용 공고 날 즈음해서 이 논문을 내는 거예요. 실적을 맞추는 거죠. 그 말이냐면은 교수 가기로 사정 내정을 받은 다음에 형식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논문 쓴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교수로 되고 난 뒤의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도 같은 지원자로서 그러죠. 난 지원자가 뭐 어떤 조건을 갖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은 서류 마감한 즈음에 한 달 전쯤에 갑자기 2-3건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서울대 교수 가기로 이미 내정을 받고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논문 2편, 3편 더 써서 맞춘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외부에서 보기에 서울대 교수 채용 과정이 특정 사람이 특정인을 속된 말로 심는 방식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심는 거 일반적으로 있을 보면 겁니다. 학연. 교수 후보에 대하여 종합적인 학부 때부터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 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아까 말했던 석사학위 취득 과정 관련된 겁니다. 한두 건